앞으로 10년, 20년 후에 일본과 같은 집값 하락 현상이 우리도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고 보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요 2, 3년 분위기가 어땠냐면 내 돈이 하나도 없더라도 은행에서 돈만 빌려준다면 눈 감고 집 샀죠. 근데 일본도 1980년대에는 그랬어요. 버블 경기 때는. 그러니까 우리도 지금 저는 그렇게 바뀔 가능성이 매우 크다. 그렇게 보는 거예요. 또 하나 중요한 거는요. 이게 내 집만 있으면 이게 완벽할 줄 알았는데 막상 나이가 들어갈수록 또 불안한 마음이 생기는 거죠. 네네. 노후 대비 내 집 하나만 있어도 충분한 건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렇지 않다고 말씀드리는데요. 우선 그 인생에서 재산이 제일 많을 때가 50대인데요. 그 통계적인 자료를 보니까 우리나라 50대 가구의 가구당 총 자산이요. 5억 6,700만 원쯤 된대요. 근데 이제 여기에 부채 차입금이 평균 1억 74만 원이 있는데 그걸 빼게 되면 4억 6,600만 원 정도가 순자산, 자기 자본이거든요. 네네. 언뜻 생각하면 50대 후반에 재산이 4억 6,600 정도 있으면은 그럭저럭 먹고 살 수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문제는 그 4억 6,600만 원 중에 살고 있는 집값이 4억 545만 원이래요. 그러니까 이제 6,100만 원 남잖아요. 이걸로 30년, 40년을 어떻게 살겠는가. 그 다음에 이제 이 6,100만 원 가지고 뭐 주식 사서 튀겨볼까 했다가 그 날리거나 아니면은 집을 팔아 살아야 되는데 이게 이웃나라 일본의 사례를 보면은 제 친구가 동경 수도권에 살고 있는데 28평짜리 아파트에 살고 있거든요. 그 사람들은 집을 크게 살지 않으니까 그 아파트를 1984년에 우리 돈으로 계산해서 1억 2천만 원 주고 샀는데 그게 쫙 올라가지고 일본의 집값이 제일 비쌀 때가 언제냐면은 3억 6천만 원까지 올랐어요. 지금 거기 살고 있는데요. 우리 돈으로 3천만 원, 4천만 원도 안 팔린대요. 10분의 1이 이거 팔아봤자 1년 생활비가 안 되는 거예요. 혹시 우리도 그런 일이 나타난다면 어떻게 될 건가 이게 믿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아예 지금부터 주택연금 가입해가지고 세상 뜰 때까지 얼마씩 받는 걸 보장해 놓으면 모르지만 집 하나가 나의 노후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는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보통 또 일반적으로 내 집 마련을 한 채 해놓고 거기서 머무는 게 아니라 똘똘한 채 갈아타기 해가지고 더 좋은데 더 비싼 집을 계속해서 이제 옮겨가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좋은 집을 옮겨가면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우선 그 좀 이야기가 약간 다를지 모르겠는데요. 재작년에 한국은행에서 주요국의 물가, 구매력 평가 환율이라는 게 있어요. PPP 환율이라고 하는데 그걸 기준으로 가구당 순자산을 계산해서 발표했는데요. 우리나라는 59만 4천 달러예요. 그러니까 뭐 좀 7억쯤 될까요? 근데 놀란 게 프랑스가 57만 2천 달러고요. 일본이 50만 달러밖에 안 돼요. 더 적네요. 그러니까 아무리 물가를 감안했다고 해도 이 두 나라가 우리보다 선진국이고 또 몇십 년 앞서서 자본 축적을 시작한 나라인데 가구당 순자산이 우리가 많다, 부자다. 한국은행 발표니까 거짓말 아니겠죠. 근데 문제는 가계자산을 분해를 해보니까요. 우리나라는 80%가 부동산이고 금융자산이 20%예요. 그리고 미국은 30%가 부동산이고 금융자산이 70%. 우리가 반대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한마디로 말하면 재산 이퀄 부동산인데 부동산 값이 비싸니까 부자처럼 보이는 거예요. 앞으로 계속 부동산이 오르면 상관없겠지만은 그러면 나라는 미쳐버리겠죠. 혹시 일본과 같은 집값 하락 현상이 나타나면 어떻게 될 건가? 그게 걱정이 되는 건데요. 우리나라의 이 부동산 값이 얼마나 비싼가를 한번 예를 들면은 우리나라 남한 땅의 넓이가 10만 평방킬로미터거든요. 일본 땅의 넓이는 38만 평방킬로미터예요. 그러니까 우리 남한 땅 넓이가 일본 땅 넓이의 약 4분의 1이거든요. 그런데 재작년 가격으로 우리나라 남한 땅을 다 합한 돈을 일본 땅을 다 합한 돈으로 나눠보니까 4분의 3이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나라는 재산 이퀄 부동산인데 부동산 값이 비싸니까 부자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혹시라도 나중에 일본의 사례를 보면은요, 부동산 값이 일본도 1980년대 버블기에는 우리처럼 비쌌거든요. 어느 정도였냐면 일본 동경 중심가에 가면 왕궁이 있는 구가 있는데요. 지오다쿠라고 하는데 우리 서울의 창덕궁, 경복궁에 있는 종로구와 같은 구거든요. 근데 어느 날 뭐라고 그러냐면은 그 일본 사람이 그 지오다쿠 하나만 오늘 시세로 팔면 그 돈으로
카나다 땅을 통째로 살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세상에 얼마나 땅값이 비싸면 동경시내 종로 같은 구 하나 팔아서 카나다 땅을 다 사는가. 그렇게 비싼 거가 지금은 우리나라 땅이 일본 땅의 평균 3배 비싸다는 거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앞으로 10년, 20년 후에 일본과 같은 집값 하락 현상이 저는 우리도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고 보거든요. 그럴 때는 내 노후에 아까 내 친구처럼 네. 뭐 좀 큰 집으로 이사 간다고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고 저는 걱정이 됩니다, 좀. 예. 근데 이제 뭐냐면은 1980년대 버블 경기로 일본의 땅값, 집값이 비쌀 때는 부동산 비중이 일본도 60% 정도 됐어요. 근데 그게 땅값, 집값이 떨어지면서 지금 30% 정도까지 비중이 줄어들었다가 예, 약간 올랐는데도 아직 30%대예요. 그런데 일본의 이 전체 가계자산 중에서 부동산 비중이 60%였던 거가 30년 사이에 30%대로 떨어진 그 이유를 제가 조사해 보니까 앞으로 우리도 그렇게 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 그렇죠. 아예 네. 이거를 배제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요. 근데 그러면 왜 그렇게 비중이 전체 가계자산 중에서 60%가 부동산에 했던 거가 30%대로 떨어진 이유를 조사해 보니까 우선 지난 30년 동안 일본의 집값, 땅값이 계속 떨어졌어요. 특별한 데 몇 군데를 제외하고는. 그러니까 비중이 줄어들겠죠. 그렇죠. 그다음에 두 번째는요. 집에 대한 생각이 바뀌었어요. 우리처럼 일본 사람들은 집에 한이 맺혀 있잖아요. 집 없으면 어때? 빌려 살면 되는 거지. 일본의 보통 사람이 내가 집이 없다. 금융자산이 몇 억 있다. 그러면 은행에서 돈 얼마든지 빌릴 수 있으니까 돈을 빌려서 집을 살까? 아이고 집 사면 세금 내야지 수리해야지 골치 아프잖아 이거. 그러니까 집은 빌려 살고 이 돈은 딴 데 활용할까? 냉정하게 생각해 보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요 2, 3년 분위기가 됐냐면 내 돈이 하나도 없더라도 은행에서 돈만 빌려준다면 눈 감고 집 샀죠. 근데 일본도 1980년대에는 그랬어요. 버블 경기 때는. 우리나라나 일본처럼요. 이 농경 문화를 가진 나라, 정착해 사는 나라 사람들은 유목민국가 해양국가처럼 이동을 전제로 하고 사는 나라 사람과 달리 내 집, 내 땅에 대한 집착이 엄청나게 강하거든요. 일본도 옛날에 그랬어요. 근데 집값 땅값은 떨어져. 노인 많고 애들은 줄어들어. 경제는 나빠져. 그러니까 그냥 에이 집 없으면 어때?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지금 저는 그렇게 바뀔 가능성이 매우 크다.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다음에 또 하나 중요한 거는요. 일본도 우리나라도 베이비붐 세대가 왕창 태어나면서 그 사람들이 집을 사니까 집값을 올렸거든요. 근데 일본은 베이비붐 세대 내 집 마련이 끝났어요. 우리는 아직 안 끝났어요. 그러니까 끝나면 또 어떻게 될 건가? 근데 또 하나 이제 네 번째는 뭐냐면 더 중요한 건데 도시화. 시골에 살던 사람들이 도시로 이주를 하면서 집을 사야 되니까 집값을 올렸어요. 그렇죠. 근데 일본은 도시화 과정이 끝나서 오히려 도시에서 지방으로의 역류 현상이 나타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요. 일본의 지방자치단체들이 관내에 비어있는 집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도시 청년들을 꼬시는 거예요. 여기 와서 살면 공짜로 살고 여러 가지 지원해 주겠다.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 도시화율이 어느 정도냐면은 도시화율이라고 하는 거는요. 전체 인구 중에서 도시에 사는 사람 인구 비율을 도시화율이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가 도시화율이 어느 정도냐면 싱가포르라든지 홍콩 같은 도시국가를 제외하면 세계에서 도시화율이 1등이에요. 91%. 대개 나라들이 도시화가 90%가 되면 멈추거든요. 근데 우리는 계속 도시화율이 높아지고 있어요. 그 이제 한계에 왔다는 거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뭐냐면 부동산 투자를 하되 선진국의 보통 사람들은 실물로 부동산에 투자하는 게 아니라 이 내가 집이나 가게를 갖고 있다가 세를 놓습니다. 그 사람이 세를 안 내잖아요. 못 내보내요. 선진국은 세입자의 권리가 너무 세기 때문에. 우리도 얼마 전에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선진국에서는 보통 사람들은 골치 아프니까 실물로 부동산에 투자하는 게 아니라 리츠나 부동산 펀드 같은 이 간접 투자를 하는 거예요. 근데 리츠나 부동산 펀드는 이게 펀드이기 때문에 금융자산에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미국, 일본의 금융자산 비중이 70%가 되고 부동산은 한 30%, 40%밖에 안 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건데 우리도 지금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거든요. 그 부동산을 그렇게 너무 딱 하나 부동산만 있으면 나는 노후가 완전히 보장된다. 이런 생각은 바꾸는 게 좋을 겁니다. 그럼 지금 현재 같은 경우는 부동산과 금융자산의 비중이 우리나라는 8대2인데 예. 이 부분을 오히려 부동산 쪽은 좀 줄이고 예. 금융자산 쪽을 좀 이렇게 늘려가야 되는 그러니까 식으로 이제 바꿔야 우리가 앞으로는 된다.
그러니까 금융자산 늘려서 부동산 비중을 줄이고 금융자산 비중을 높이거나 아니면 그런 걸 안 하면 부동산 값이 떨어져가지고 자동적으로 비중이 조정이 되거나 일본 경우가 그거예요. 부동산 값이 거의 대부분 떨어졌기 때문에 지금 상대적으로 부동산 비중이 30%대로 떨어진 거예요. 뭔가에 의해서 조정이 될 거예요. 예. 그러기 전에 저는 미리 그거에 대해서 대비를 해야 된다. 그래서 저는 나이가 50세쯤 되면은요, 이제 퇴직을 앞두고 있거든요. 그러면 가계자산의 구조조정을 해야 되는데, 우선 우리나라는 나중에 말씀드립니다만 가계부채가 많거든요. 필요 없는 거 팔아서 가계부채를 갚는 노력을 해야 되고, 빚을 안고 퇴직하면 이 퇴직 후의 인생이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그리고 우리나라는 지금 말씀드린 대로 80%가 부동산인데 그 부동산의 편중된 자산 구조를 한 부동산과 금융자산이 반반 정도로 되도록 바꿔야 된다. 만약 미리 선수를 쳐서 바꾸지 않으면은 일본처럼 가격 떨어져서 자동적으로 비중이 바뀔 거예요. 저는 그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 말씀하신 것처럼 퇴직의 나이가 다가갈수록 예. 오히려 계속 더 좋은 집으로 갈아타면서 대출금을 더 늘릴 게 아니라 예. 오히려 퇴직이 다가오면 그때부터는 금융자산을 오히려 좀 늘려가는 식으로 예. 자산을 이렇게 바꿔가야 된다. 이렇게 그러니까 지금 주시네요. 빚을 안고 이 부동산을 많이 갖게 되면은 이제 더 좋은 집으로 오가고 바꾸면 어떠냐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그게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예를 들어서요. 일본의 내 친구 같은 경우는 집값이 3억 6천만 원까지 올라갔던 거가 지금 3천만 원 우리 돈으로 네네. 4천만 원대도 아무렇지도 않다고 그러잖아요. 왜 그러냐? 그 친구 그래요. 아무렇지도 않아요. 내 애들은 집 있고 나는 빚도 없는데 살다 가면 되는 거지. 그러니까 그게 여기 나타나는 게 뭐냐면 일본의 각 가정에서 갖고 있는 저주객 문제 부채 비율이거든요. 이게 평균 그래프인데요. 제일 높을 때는 20, 30대 179%. 일본 사람들도 20, 30대는 빚밖에 없어요. 왜 그러냐? 30년, 40년 월부로 집을 사니까 네. 집 사고 나면 빚밖에 없는 거죠. 근데 그거를 현역실에 계속 갚아가지고 퇴직할 때가 되면 빚이 5%밖에 안 남아요. 거의 없어요. 살다 가면 되는 거야.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 말씀대로 빚을 안고 이제 연끌해서 집을 샀는데 앞으로 일본과 같은 현상이 만약 나타난다면 우리나라의 똑같은 이 부채 비율 평균 그래프가 어떻게 되냐면 제일 높을 때는 30대 131%. 근데 거의 줄질 않아요. 퇴직할 때가 돼도 빚이 83% 그냥 있어요. 우리는 왜 그러냐? 15평에서 20평, 20평에서 30평, 30평에서 40평 말씀대로 늘려가면서 빚으로 사니까 그것도 3년, 4년 기간으로 은행에서 돈 빌리잖아요. 일본처럼 30년, 4년 월부로 집 사서 현역세를 한 달에 얼마씩 갚는 게 아니니까. 퇴직할 때가 돼도 빚이 83% 그냥 있어요. 앞으로 내 노후가 20년, 10년, 20년 후에 내 노후가 됐을 때 일본과 같은 집값 하락 현상이 나타난다면 우리나라의 주택빈곤, 하우스푸어가 얼마나 많겠는가 생각해 보셔야 돼요. 퇴직이 다가올수록 그만큼 그 부동산 자산을 좀 줄이고, 그러니까 대출을 최대한 많이 상환을 해서 오히려 금융자산을 늘려갈 필요가 있다는. 그러니까 저는 뭐냐면 부동산이 금년 내년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죠. 함부로 사세요, 파세요 이 말은 못하지만은 투자의 원칙만은 지키세요. 원칙이라는 게 뭐냐면은 투자라고 하는 것은 리스크가 따르는 것입니다. 따라서 재산이 한 곳에 집중되어 있으면 안 됩니다. 우리 집중되어 있잖아요. 갖고 계신 재산이 100% 부동산에 몰빵되어 있으시다면 그 부동산이 오를 때 오를 망정 우선 10% 20%라도 금융자산을 가지세요. 그리고 나이가 들어가면서 금융자산의 비중을 높여가셔야 됩니다. 집을 늘려서 자꾸 부동산 비율을 높이는 게 아니라. 그래서 환갑 나이쯤 되면 선진국 수준까지는 못 가더라도 부동산과 금융자산이 반반 정도는 돼야 됩니다. 그래야지 오르든 떨어지든 하우스푸어가 될 염려가 없습니다. 대답을 이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약간 뜬구름이 없는 이야기 같이 들릴지 모르겠지만은 저는 그 예측을 하는 거는 단기 예측은 불가능하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예측하는 노력은 해야 되겠지만은 기본적으로 투자에 관련된 부동산이든 금융자산이든 원칙은 지키셔야 됩니다. 이 말을 저는 오늘 계속 주장하고 싶은 거예요.
네, 좋습니다. 또 앞으로 저출산, 그런 고령화 네. 시대가 굉장히 빨리 다가오고 있는데요. 네. 어떤 분들은 말씀하신 것처럼 지방은 이제 다 이제 소멸하고 이제 네. 빈집밖에 안 남을 거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 네. 정말로 그렇게 될까요? 지금 그게 문제가 뭐냐면요.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의 집값도 그렇고 일본의 버블기의 집값도 그렇고 어떻게 됐냐면 베이비붐 세대들이 왕창 태어나서 집을 사고 그러면서 집값을 많이 올렸는데 일본도 우리나라도 지금 애를 안 낳잖아요. 네. 지금 우리나라가요. 예를 들어서 1955년에서 60년까지가 우리나라의 이 핵심 베이비붐 세대거든요. 그때 출산율 평균이 6.3명이었어요. 네. 그러니까 그때는요. 전국의 전기 보급률이 20%가 안 됐거든요. 우리 고향에도 전기 들어온 게 1975년이니까 그때는 전기도 안 들어오지. 저녁에 우리 부모들이 마땅히 리크레이션도 없어서 그러겠지만은 어떻게 둘이 만나서 6.3명을 낳습니까? 그때 난 사람들이 뭐 집을 사면서 노동 현장에 투입되면서 소비의 주체가 되면서 우리나라가 폭발적인 성장을 했는데 작년에 0.81명, 금년에 0.7명대로 떨어져요. 한 명도 안 돼요. 그 당시에 100만 명, 120만 명 낳던 거 지금 20몇만 명 낳는단 말이죠. 이 사람들이 나중에 주류가 될 때는 우리나라 집값이 그냥 견디고 있겠는가 한번 일본을 남의 나라의 예로 생각하면 안 된단 말이죠. 그리고 자산 관리라고 하는 것은 오늘 내를 금년 내년을 보고 하는 게 아니라 행복한 노후를 위해서 그런 거거든요. 이 집 한 채가 돼 노후 책임져 주겠지 하고 딱 그거 하나 의지하고 있는데 지금 그런 출산율이라든지 여러 가지 지금 말씀드린 내용으로 보면은 그렇게 될 가능성이 매우 크거든요. 그러니까 집 한 채에 의존하고 있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집 한 채밖에 없는 분이라면 지금부터라도 주택연금 가입해가지고 죽을 때까지 받을 수 있는 돈을 보장해 두는 게 오히려 나을 거다. 저는 그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예. 그나마 그래도 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네. 지금도 여전히 도시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근데 네. 지방 같은 경우는 그렇죠. 이렇게 빈집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다가올 수밖에 없다. 예. 그게 뭐냐면요. 제가 놀란 게 3년 전에 일본에 지금 동경에 가면요. 이 근처에 있는 신도시, 우리말로 하면 분당, 일산. 그런 데는 저녁에 가보면 아파트에 불 안 도는 집이 많아요. 비어 있어가지고. 사람이 없으니까. 예. 일본에요. 3년 전에 빈집이 846만 채가 빈집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내년에 되면 1000만 채가 빈대요. 10년 후가 되면요. 일본의 집 3채 중에 1채가 빈집이 될 거래요. 지금 우리나라 빈집이 얼마나 있는지 아십니까? 재작년에 151만 채가 비어 있어요. 다들 시골에 농가주택 비어 있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아니고 대도시 한복판에도 빈집이 생겨요. 그게 뭐냐면 도청이 있던 자리가 도청이 딴 데로 옮겨가 버리면은 거기 빈집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시골 농촌부터 시작해서 이 중소도시로 와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가장 마지막에 서울의 강남이 가장 마지막에 되겠지요. 그렇지만은 이 빈집이 그렇게 이웃나라 일본 늘어난 걸 보고 우리나라가 보면은 인구 구조면이라든지 경제 성장률이라든지 이런 거를 볼 때 안심할 수가 없다.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것 같습니다. 빈집은 이제 빠르게 증가하고 있고, 네. 근데 또 그와 다르게 또 새로 지어지는 집들도 또 많아지고 있고, 이렇게 시간이 지나서 그런 초고령화 시대가 가까워지면 그럼 주거 형태도 좀 바뀔 수가 있겠네요. 그렇죠. 일본 같은 경우도 보면 뭐냐면요. 집이 그렇게 남아도는데도 그 부동산 건설업자들은 집을 지어야 되니까 그 집을 계속 새로운 집을 짓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는 대개 30년, 40년 월부로 집을 사니까 월세 사는 거나 이거나 뭐 똑같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냥 왜 집을 사십시오. 그래서 지금도 막 선전해서 새로 집을 공급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쪽에는 빈집이 나오고. 예. 저는 그런 거가 남의 나라 일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또 하나 문제가 뭐냐면 지금 우리나라의 경우에는요. 대부분이 아파트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나중에 나이가 들면은 대형 고층 아파트도 문제가 되리라고 봐요. 몇 년 전 일인데 일본에서 난리가 났거든요. 오하라 레이코라고 이 국민 탤런트가 세상을 떴는데요. 사흘 만에 발견됐어요. 고독사라고 그러죠. 일본이 벌컥 뒤집혔는데 어느 도의 뉴타운 단지 하나를 조사해 봤더니 과거 3년 동안에 고독사한 사람이 25명. 그 사람들이 세상 떠서 발견될 때까지 시간이 얼마나 걸렸냐? 평균 21.3일이 걸렸다는 거예요.
왜 그런 일이 생기냐면 나이가 들면요. 혼자 아니면 둘이 살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이웃집만한 복지시설이 없거든요. 근데 30층, 40층에서 혼자 아니면 둘이 살고 있어 보세요. 누가 찾아옵니까? 앞으로 그게 한번 좀 생각할 문제가 있다. 그래서요, 요즘요, 일본에도 많이 바뀌고 있는데, 판교에 그 타운하우스라고 있죠. 네. 거기 질 때 일본인 건축가 야마모토라는 사람한테 설계를 부탁했는데, 이 사람이 설계를 해야 되니까 한국에 와서 일본의 우리나라 주택 사정을 살펴보더니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한국의 원래 전통 가옥도 뭐냐면은 이 외부에 개방된 부분과 이 사생활을 보호하는 부분으로 나눠져 있었다. 사랑방 있고 안채가 있었잖아요. 그렇네요. 네. 근데 그런 게 다 사라지고 모두 밀실 같은 주택이 됐다. 다 아파트잖아요. 앞집이 누가 사는지도 모르잖아요. 맞아요. 이 고령화 시대, 1인 가구 시대에 그런 밀실 같은 주택은 더는 바람직하지 않다. 그래가지고 주택 현관을 다 유리로 설계해 버렸어요. 밖에서 보이잖아요. 어색하잖아요. 다 밀실에 익숙해져 있으니까. 맞아요. 처음에는 분양이 어려웠대요. 근데 입주해서 산 사람이 10년을 살아봤더니 이 고령화 시대, 1인 가구 시대에 이웃과 함께하는 삶이 너무나 행복하더라. 그래서요, 10년 만에 그 야마모토라는 설계사를 불러가지고 파티를 했다고 신문에 났더라고요. 그러니까 뭐냐면 지금 우리나라는 전체 주택 중에 아파트의 비율이 우리가 63%거든요. 일본은요, 전체 주택수 중에 6층 이상 아파트 비율은요, 10%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런데도 일본이 지금 아파트의 슬럼화가 문제가 되고 있거든요. 아파트의 슬럼화가 뭐냐면, 아파트를 뭐라고 부르냐면, 구분 소유 주택이라고 부르거든요. 구분 소유 주택을 재건축하려면 주민의 80%가 찬성해야 된대요. 우리도 그런 게 있잖아요. 근데 노인들이 귀찮고 또 재건축에 성공하려면요, 두 가지 조건이 충족돼야 돼요. 첫째는 위치가 좋아야 돼. 둘째는 저층해야 돼. 고층으로 만들면서 비용을 떼야 되니까. 근데 위치가 별 볼 일 없거나 위치는 좋은데 이미 고층이 돼 있다. 그럼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가지고 슬럼화가 있고 그 단지가 슬럼화 되면은 그 근처에 있는 땅값이 떨어져요. 그나마라도 재건축에 성공한 아파트가 있긴 있는데 어떤 아파트가 성공했냐? 성공한 아파트의 80%가 지진 나서 무너진대. 일본은 지진이 많으니까. 근데 지진 나기를 기다릴 수도 없는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일본을 걱정할 때가 아니다. 일본은 아파트의 슬럼화가 문제라고만 하지만 일본 전체 주택수의 6층 이상 아파트의 비율은 10% 정도밖에 안 된다니까요. 지방도시가 별 아파트 없어요. 우리나라 지금 말씀드렸죠. 전체 주택수의 아파트 비율이 재작년에 63%. 계속 늘어나요. 저는 지방도시 같은 데 가면서 벌판에 고층 아파트 서 있는 거 보면, 야, 10년 후, 20년 후 우리 손주들이 저거 처분하려고 얼마나 고생을 할까.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래서 요즘 일본에서는 이 고령화가 되면서 유행하기 시작한 게 뭐냐면요. 되게 혼자 사람은 둘이 살잖아요. 그렇게 살게 될 때는 시내에서 18평에서 20평짜리. 좀 더 소형으로? 그리고 병원 가깝고, 나이 들면 병원이 가까워야 돼요. 또 문화시설 가깝고. 왜? 재미가 있어야 되니까. 그다음에 쇼핑 가까운데 이런 데 사는 게 유행하기 시작하고 있어요. 그게 남의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네. 오히려 그러면 보통은 젊었을 때 나 나이 들면 시골 가서 전원주택 살아야지 이런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예. 오히려 그렇게 시골이나 이런 데로 중심지하고 떨어진 데로 가버리면 뭐 병원이나 이런 부분 때문에 더 안 좋을 수 있겠네요. 지금요, 그 지난 25년 동안에요, 우리나라에 전국적으로는요, 이 가구 수가 980만 가구가 늘었는데 이 주택은 1210만 가구를 지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전국적으로는 공급 과잉이라는 얘기예요. 근데 서울만 보면은 225만 가구가 늘어났는데 주택은 124만 가구밖에 공급이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서울이 이 난리를 친 거예요, 지금. 그럼 이거 왜 그러냐? 일자리가 서울밖에 없고, 그다음에 지금 말씀대로 고령화 시대가 되면요, 노인들이 교외로 빠져나가서 넓은 데서 유유자적하고 살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너무 불편한 거예요. 동경 노인도 서울 노인도 역세권에 조그만 데 살고 싶대요. 그걸 전문 용어로 말하면 뭐라고 하냐면 고령화 시대가 되면 교외 시대에서 도심의 시대로 바뀐다는 거예요. 오히려 노인들이 시내로 몰려와요, 더. 그것도 또 노인도 두 가지가 있어요. 이게 전기 노령기는 괜찮아요. 전기 노령기는? 이게 뭐냐면 75세까지. 근데 100살까지 살잖아요. 네네. 시골에 갔던 사람들도 70세쯤 되면서 두 분 중에 하나 아프거나 불편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돌아와요. 그런 것들을 염두에 두고 주택 문제를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러면 지금 나이 드신 분들도 결과적으로는 더 이제 도시 쪽으로 더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또 젊은 사람들도 계속해서 수도권으로 또 몰리게 되잖아요. 그럼 더 수도권은 더 그러니까 지금 서울이 자꾸 얘기되는 게 그거죠. 그건 뭐 일본도 마찬가지고 우리도 마찬가지고 그건 뭐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죠. 네. 일단 그래도 이제 노령에서는 퇴직을 한 후에는 오히려 대형 고층 아파트보다는 그러니까 이제 지방 도시 같은 데가 더 육성하기 위해서는 거기에 뭐 여러 가지 일자리를 만든다든지 일본은 개호, 돌봄 또는 간병식이거든요. 그런 시설을 예를 들어서 앞으로 이제 여러 가지 그 실버타운 같은 거는 또 거기 생길 수가 있겠죠. 지방도시 같은 데도. 그렇지만 전반적으로 볼 때는 아까 말씀드린 그런 현상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런 주거 형태에 있어서도 좀 변화가 할 것 같고요. 왜냐면 이제 고층 대형이 아니라 말씀하신 역세권 소형 쪽으로 오히려 인프라가 좀 더 갖춰져 있는 곳이 병원 가깝고 그다음에 문화시설 가깝고 쇼핑 가까운 거. 오히려 노인들이 이런 데 살라고 한다 이거죠. 그리고 지금부터 이제 그러면 이제 부동산을 포함해서 전체적으로 그런 인생 단계별로 그 자산 관리가 되게 좀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떻게 좀 이거를 준비하면 좋을까요? 그 뭐냐면요. 그 우리가 퇴직을 앞두고 있거나 퇴직 막 한 분들한테 가끔 제가 당황스러운 질문을 받을 때가 있는데 뭐라고 하냐면은 저 이번에 퇴직하는데요. 퇴직금을 2억 원 받았습니다. 그걸로 어떻게 주식 사가지고 추겨가지고 노후자금 마련할 수 없을까요? 이렇게 질문하는 분이 있어요. 주식 투자 같은 거 별로 안 해본 사람이 갑자기 그렇게 해가지고 그 날리면 그 노후가 얼마나 불행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자산관리 방법이 인생 단계별로 3단계로 나눠진다. 그 나는 어느 단계에 있는가 거기에 맞는 자산관리를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1단계가 언제냐면 현역 시절이에요. 이때는 일을 하면서 운용하는 단계예요. 현역이니까. 그리고 월급 받아서 쓰고 남은 돈을 모아가면서 적립해가면서 운용하는 단계예요. 그러니까 이 단계에서는 약간 공격적으로 해도 되고 대신 이 분산 투자, 장기 투자의 원칙을 잘 지키면 되는데 퇴직하고 나서부터가 이제 좀 조심해야 되는데 퇴직하면 월급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바로 소득 절벽이 되죠. 그러니까 그때는 모아놓은 노후 자금을 꺼내 쓰면서 남은 돈을 운용하는 단계예요. 근데 제가 세계 평균을 조사해 보니까 모아놓은 노후 자금의 연 4%씩 꺼내 쓰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야지 20년, 30년 꺼내 쓰니까. 그걸 12로 나눠가지고 매달 쓰란 말이죠. 1억 있으면은 1억에 4%. 그러니까 400만 원 가지고 한 달에 한 40만 원 쓰라는 얘기죠. 많은 사람은 더 써도 상관없고. 그리고 남은 돈을 어느 정도로 목표 수익률 가지고 운영해야 되느냐. 정기금 금리 플러스 알파 정도. 그러니까 지금 우리식으로 말하면 5% 좀 넘는 정도. 그렇게 보수적으로 하라는 거예요. 근데 주식 투자에서 추격했다고 하면 큰일 나죠. 그리고 2단계에서 중요한 건 또 뭐가 있냐면은 가능하면 2단계에서는 노후 자금을 덜 꺼내 쓰는 노력을 해야 돼요. 3단계로 많이 옮겨야 되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연금 수입이 있는 게 중요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국민연금 130만 원 받고 제 아내가 이미 가입해서 30만 원 받기 때문에 160만 원 정도는 안 꺼내서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연금을 젊을 때부터 많이 준비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집을 줄이거나 지방으로 이사를 하거나 퇴직했으니까 생활비를 줄여야죠. 그렇죠. 50만 원 줄여, 100만 원 줄여. 절약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뭐냐면은 약간의 허드렛 일이라도 해서 근로소득. 한 달에 50만 원이든지 100만 원이든지 근로소득으로 수입을 어느 정도 올리는 거. 그러니까 연금 수입, 절약, 근로소득으로 가능하면 모아놓은 노후자금을 덜 꺼내 쓰는 노력을 해야 돼요. 그리고 이제 3단계는 언제부터 시작이 되냐면은 70대 후반부터 80고 전후에 사람마다 다른데 그때 시작이 돼요. 그때는 판단력도 흐려지거든요. 그때는 운용에서도 졸업을 해야 돼요. 그래가지고 예금 같은 안전한 상품에 넣어놓고 아껴서 꺼내 쓰다가 세상 떠나는 거예요. 목표가 뭐냐? 내가 죽기 전에 내 노후 자금이 바닥나면 안 돼요. 나의 수명보다 노후 자금의 수명이 길어야 돼요. 그래서 인생 단계별로 나는 어느 단계에 있으니까 예를 들어서 2단계, 3단계에 있는 노인분이 갖고 있는 돈 다 주식 투자해서 날라버리면 심장마비로 돌아가시거든요. 그런 일이 없어야죠. 네. 어떻게 보면 그냥 있는 돈을 잘 활용해서 쓰는 게 오히려 더 안전할 수 있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보수적으로 그때는 2단계, 3단계에서는 자산 운용을 굉장히 보수적으로 해야 돼요. 물론 이제 약간의 갖고 있는 재산의 한 10% 정도만 가지고 약간 스릴을 느끼기 위해서 하는 거는 좋은데
전체 자산은 그렇다 이거죠. 보수적으로 해야죠. 좀 이야기 들어보니까 오히려 1단계 현역 시절부터 이 절약하는 거는 네. 기본적으로 그때부터 이후에까지 예. 필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요. 뭐냐면은 우리가 이제 경제적 자립을 해야 된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경제적 자립이라고 하면 다 뭐냐면 재테크, 돈 버는 능력만을 생각하거든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갖고 있어야 하는 건 뭐냐면 진정한 경제적 자립이란 주어진 경제적 상황에 자기 자신을 맞춰 넣는 능력을 기르는 거가 그게 경제적 자립이다. 근데 우리는 아직도 우리 부모 세대들부터 시작해서 고성장 시대를 3, 40년 살았기 때문에 작년보다 금년이 좋아지고 금년보다 내년이 좋아지고 이런 세월을 3, 40년 살았고 그 영향을 받은 자녀 세대들이 아직도 지금 우리가 이기 때문에 뭐냐면 굉장히 고성장 마인드, 고성장 체질 이 그대로 지금 우리가 남아있는 게 문제예요. 그런데 우리나라가 너무나 세상이 빨리 바뀌거든요. 고령화의 속도라고 하는 면에서요. 많이 들으셨겠지만은 프랑스에서 155년 동안에 진행이 된 게 이웃나라 일본에서 35년 동안에 진행이 됐어요. 4배, 5배의 속도로.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이 적응을 못하고 30년 넘게 저 고생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는 더 화끈해요. 25년 동안에 진행이 돼요. 프랑스 같은 나라는 155년 동안에 서서히 적응해 가면 돼요. 우리나라는 25년 동안에 총알같이 적응하지 않으면 살아날 수 없게 됐다. 그래서 엊그저께까지 갖고 있던 여러 가지 생각, 주택에 관한 생각, 직업에 관한 생각, 애들 교육에 관한 생각, 애들 결혼에 관한 생각, 내 노후에 관한 생각을 180도 빨리빨리 바꿔야 돼요. 그래야지 이 어려운 시대를 살아갈 수가 있다. 예를 들어서요. 조상님들 산소 쓰는 장묘문을 한 번만 제가 예를 들면요. 제가 1988년 서울 올림픽 하던 해에 동경에서 근무를 하다가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벼락같이 와가지고 산소 자리를 구웠는데요. 없어요. 벽제를 갔더니 북향에 절벽 같은 데밖에 없어요. 그래서 아는 분을 통해서 천안에 모셨거든요. 그때 우리나라의 화장률이 매장과 화장 있잖아요. 네. 화장률이 15%였어요. 일본은 그때 100%였거든요. 저는 그때 무슨 걱정을 했냐면 야 이러다가 우리나라는 삼천리 강산이 무덤으로 덮이겠구나. 근데 그로부터 10년 후 SK그룹의 최정현 회장님이 돌아가시면서 화장을 했거든요. 이번 화장 캠페인 한 분이기 때문에 화장률이 20%가 됐어요. 재작년인가요? LG그룹의 구원모 회장님 돌아가시면서 수목장을 했어요. 지금 우리나라의 화장률이 몇 %인지 아십니까? 많이 올랐을 것 같아요. 재작년에 88%. 지금은 90%가 넘었어요. 지금은 산소짜리 사는 거는 필요 없게 됐어요. 이제 뭐가 없죠? 화장터가 없잖아요. 그래서 4일장, 5일장이에요. 그렇게 세상이 바뀌어요. 일본 예를 들을까요? 일본은요. 이게 수명이 늘어날 때는 죽음이 별로 없어요. 근데 어느 한계에 오면 한꺼번에 돌아가시거든요. 지금 일본을 뭐라고 하냐면 죽음이 많은 사회, 다사사회라고 그래요. 이 화장터를 혐오시설이라고 별로 짓질 않아가지고 화장할 데가 없는 거예요. 근데 시신을 집에 놓을 수도 없고 병원에서 갖고 나가라고 그러고. 그래서 요즘 일본에서 유행하는 게 뭐냐? 이 시신 보관 호텔이 유행해요. 아, 그런 것도 이런 꼴이 생겨요. 그래서요, 다시 말씀드리는데 고성장 시대 우리 부모들, 그 자녀들이 아직도 그 마인드를 갖고 있는데 고성장 마인드, 고성장 체질, 주택에 관한 생각, 그다음에 직업에 관한 생각, 애들 교육에 관한 생각, 애들이 결혼에 관한 생각, 내 노후에 관한 생각을 100% 바꿔야 되고 그중에서 오늘의 주제 가정경제 측면에서 가장 중요한 거가 절약이에요. 맞춰 사는 능력을 빨리 키워야 돼요. 그게 오늘 재테크 강좌인데 화끈한 종목이나 하나 찍어줄 거 알았더니 겨우 절약하라고 그 유치원 때부터 들은 얘기인데 다 막 이러실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한테 중요한 거는 그겁니다. 맞춰 사는 능력.